강남의 스카이라인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저녁이었다.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한정식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 천군칭 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섬세하게 조각된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는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선뜻 수저를 들지 않았다. 일시벽. 최수진의 어머니 윤여사 자신의 이름보다 사모님 소리를 더 좋아하는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뱉은 말이었다. 쨍하는 소리가 아니었음에도 그 작은 소음은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다. 그녀는 값비싼 비단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고 손가락마다 끼워진 반지들은 테이블 위의 조명을 받아 탐욕스러운 빛을 뿜어냈다. 10억 원. 한 푼도 모자라서는 안 돼.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지. 강민주는 말없이 윤여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10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서 표정을 앗아간 것 같았다. 그는 평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 대신 작은 흉터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약혼녀 최수진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이미 다 이야기 끝났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민준과 어머니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다. 윤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이야기가 끝나 얘 정신 차려. 네가 결혼하는 건 강민준이라는 남자 개인이 아니야. 우리 최 씨 가문과 연을 맺는 거라고. 네 아빠 회사 요즘 어려운 거 뻔히 알면서 이 정도 성의도 없이 우리 집안 사람이 되겠다고. 그녀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민준의 옷차림을 훑었다. 마치 값을 매기기라도 하는 듯한 경멸이 섞인 눈빛이었다. 10년 전 그가 홀연히 사라졌다가 얼마 전 나타났을 때 수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가 평범한 중소기업의 과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윤 여사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다. 민주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수많은 빌딩들이 쏘아올린 불빛이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아래에 얼마나 많은 욕망과 슬픔이 들끓고 있을까. 10년 만에 돌아온 서울은 여전히 차갑고 여전히 눈부셨다. 숨막히는 침묵을 깬 것은 방구석에 거의 투명 인간처럼 앉아있던 서연우였다. 그녀는 오늘 수진의 절친 자격으로 억지로 끌려온 참이었다. 사실 그녀와 수진은 대학 동기일 뿐 절친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저 사모님,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기다려왔잖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윤 여사의 날카로운 외침에 연우는 어깨를 움츠렸다. 수진 역시 연우야 넌 가만히 있어 라며 눈을 흘겼다. 연우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그저 이 상황이 안타까웠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 강민준이라는 사람의 텅 빈 듯한 눈동자가 마음에 걸렸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을 잃어버린 사람 같았다. 윤 여사는 다시 민준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듣자 하니 고아라지 부모도 없고 변변한 배경도 없고 우리 수진이가 지난 10년간 순정 하나로 너만 기다렸는데 고작 이런 대접을 하겠다는 건가 일시벅. 그 돈은 우리 수진이의 청춘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야. 네가 우리 딸을 얼마나 아끼는지 보여줄 마지막 기회고. 그때였다. 민준의 시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의 눈길이 향한 곳은 잔뜩 주눅이 든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서연우의 머리 위였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 위에는 칠이 벗겨지고 빛이 바랜 작은 나비 모양의 헤어핀이 꽂혀 있었다. 10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 혹한의 밤. 배신과 상처로 얼룩져 죽음의 문턱을 헤매던 그에게 작은 소녀 하나가 다가왔었다. 겁에 질린 눈을 하고서도 소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작은 빵 조각을 건넸다. 그리고 그의 찢어진 옷깃을 여며주기 위해 자신의 머리에서 이 나비 헤어핀을 뽑아 건넸었다. 그 작은 온기 하나가 그를 다시 살게 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 여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처음으로 어떤 감정의 파동이 일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아주 차갑고 단단한 결심의 빛이었다. 좋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나직하지만 방 안에 모두가 숨을 죽이게 만드는 목소리였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죠. 뭐라고? 윤 여사와 수진이 동시에 외쳤다. 민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키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평범한 정장 아래 감춰진 단단한 골격이 드러나는 듯했다. 수진 씨. 그가 처음으로 약혼녀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의 10년이 고작 일십억 원의 가치라는 걸 오늘 잘 알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 역시 당신을 기다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내 착각이었던 것 같군요. 그는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가볍게 던졌다. 오늘 식사비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라고 생각하십시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른빛마저 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무엇을 잃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민준 씨, 잠깐만. 그게 아니야, 우리 엄마가.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는 몸을 돌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서연우에게로 향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연우의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한쪽 무릎을 천천히 꿇었다. 연우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동그란 눈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눈앞의 남자는 방금 전 자신의 약혼녀에게 파혼을 선언한 그 남자는 지금 자신을 향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서연우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입에 담아보는 성스럽기까지 한 이름이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정적이 흘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윤 여사는 입을 떡 벌렸고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오직 민준의 진지한 눈동자만이 흔들림 없이 연우를 향하고 있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당신에게 가져다 주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보석도 당신 앞에서는 빛을 잃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부디 내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파혼을 말할 때의 냉정함과는 전혀 다른 깊고 부드러운 울림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청혼이 아니었다.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옥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해준 유일한 빛에게 바치는 한 남자의 인생을 건 맹세였다. 서연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눈앞의 남자를,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를, 그리고 자신의 머리에 꽂힌 낡은 나비, 헤어핀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아주 길고 이상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은 거짓말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서연우는 강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레스토랑을 뛰쳐나왔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것 같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뜨거웠다. 뒤따라 나온 민준이 그녀의 팔을 잡았을 때 그녀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집까지 데려다 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연우는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아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오늘 처음 본 사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이 아닙니다. 민준의 단호한 말에 연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눈빛은 짙은 안개에 쌓인 숲처럼 깊어서 그 안을 들여다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택시를 잡아 그녀를 태웠다. 집 주소를 묻는 그의 목소리에 연우는 자석에 이끌린 쇠조각처럼 무의식적으로 주소를 읊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연우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서 자신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런데 왜 저 남자는, 저토록 거대해 보이는 남자는 자신에게 무릎까지 꿇었던 것일까? 그녀는 애써 머릿속에서 낡은 나비 헤어핀의 기억을 지우려 했다. 그건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의미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택시가 마포구의 낡은 빌라촌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집은 반지하였다. 민준이 함께 내리자 연우는 다급하게 말했다. 여기까지면 됐어요. 정말이에요. 오늘 일은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녀는 도망치듯 차에서 내려 빌라 입구로 향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이 등 뒤에 모처럼 박혀있는 것이 느껴졌다. 삐걱거리는 철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다.
왔니? 문을 열자 희끗희끗한 머리의 아버지 서진철 씨가 그녀를 맞았다. 집안은 좁았지만 부녀의 온기로 아늑했다. 벽 한쪽은 연우의 작업 공간으로 디자인 시안과 천 샘플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어김없이 독촉장이 몇 통 쌓여 있었다. 저녁은 드셨어요, 아빠. 그럼 너 기다리다가 그냥 먼저 먹었다. 그런데 무슨 일 있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구나. 연우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차가 좀 막혀서 피곤해서 그래요. 진철 씨는 딸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들여다보았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목공소를 운영했지만 IMF 때 큰 빚을 지고 문을 닫은 후 줄곧 건강이 좋지 않았다. 연우가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린 것은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고픈 마음과 어떻게든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태호한테서 또 연락 왔더구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 스튜디오 월세 자기네 회사에서 대신 내주겠다고. 연우야, 아빠는 네가 그 아이 때문에 힘든 거 원치 않는다. 박태호. 그 이름이 나오자 연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태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태양건설은 과거 아버지 목공소의 가장 큰 거래처였다. 그 인연으로 태호는 어릴 적부터 연우를 졸졸 따랐고 성인이 되어서는 노골적인 구애를 해왔다. 그의 호의는 언제나 계산적이었고 숨막히는 소유욕을 동반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녀가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미소 짓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진철 씨가 가슴을 움켜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아, 아바. 크륵, 숨이. 진철 씨의 몸이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연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비명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필사적으로 아버지의 가슴을 압박했다. 제발, 제발.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전쟁터 같았다.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이 뒤엉켜 있었다. 연우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홀로 앉아 하염없이 수술실 문만 바라보았다.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며 당장 수술을 해야 하지만 심장혈관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이선우 교수는 학회 참석차 자리를 비웠다고 했다. 다른 의사도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의 상태가 너무 위중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말을 덧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연우야. 박태호였다. 그는 값비싼 명품 코트를 걸친 채 마치 구원자라도 된 양 거들먹거리며 다가왔다. 얘기 들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이 병원 심장내과 과장님께 벌써 연락해놨어. 김 과장님, 이쪽 분야에서 이선우 교수님 다음 가는 분이야. 곧 오실 거다. 그는 연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연우는 그의 손길을 뿌리칠 힘조차 없었다. 잠시 후 김 과장이라는 의사가 정말로 나타나 태호와 악수를 나누며 박 사장님 아드님이시죠. 걱정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태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연우를 내려다보았다. 봤지, 연우야, 나만 믿어. 내 옆에는 내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한 놈 생각은. 태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복도 저편에서 또 다른 인형이 나타났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아까 레스토랑에서와 같은 평범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가 어떻게 알고 이곳에 왔는지 연우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는 그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연우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네가 여긴 왜 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민주는 태호를 무시했다. 그는 연우에게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아서 주변의 소음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나다. 지금 당장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와. 그게 전부였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말없이 연우를 지켜보았다. 태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쇼라도 하는 건가? 얘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순간이었다. 응급실 복도 끝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급하게 달려오기 시작했다. 맨 앞에는 흰 가운을 입은 풍채, 좋은 중년의 남자가 거의 뛰다시피 하고 있었다.
그의 뒤로 병원 고위 임원들이 허둥지둥 따라붙었다. 김 과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 사장님. 그 남자는 바로 학회에 참석 중이라던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명예 병원 이사장 이선우 교수였다. 이선우 교수는 박태호와 김 과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오직 한 사람을 향해 달려왔다. 그리고 강민준의 앞에서 그는 숨을 헐떡이며 멈춰섰다. 다음 순간 응급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대한민국 의료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이선우 교수가 강민준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선생님, 와 계신 줄도 모르고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이 죽을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선생님, 그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선우 교수는 고개를 들어 연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따님 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아버님의 수술은 제가 직접 집도하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건강한 모습으로 따님 곁으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박태호의 턱이 바닥에 떨어질 듯 벌어졌다. 김 과장은 아예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다. 서연우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강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아무 표정 없이 그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연우는 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일렁이는 안도감의 빛을.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 돈의 힘과는 차원이 다른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힘. 연우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힘 앞에서 현기증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선우 교수의 집도 아래 서진철 씨의 수술은 기적처럼 성공적으로 끝났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라도 해온 것처럼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팀이 그의 수술과 회복의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연우의 아버지는 병원에서도 가장 전망 좋은 VIP 병실로 옮겨졌고 병원비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전액 지불된 상태였다. 아버지는 어리둥절해하면서도 박태호의 도움 덕분이라 믿고 고마워했다. 연우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 자신도 그 진실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그날 밤 이후 강민준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단 한 통의 연락도 어떤 흔적도 없었다. 그는 폭풍처럼 나타나 그녀의 세계를 온통 뒤흔들어 놓고는 다시 고요 속으로 잠적해버렸다. 연우의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거대한 궁금증만이 소용돌이쳤다. 한편 박태호는 인생 최악의 굴욕감을 맛보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일은 순식간에 그의 지인들 사이에 퍼져 웃음거리가 되었다. 분노에 찬 그는 사람을 풀어 강민준의 뒷조사를 시켰다. 하지만 며칠 뒤에 돌아온 보고서는 허무하기 짝이 없었다. 강민준 34세, 고아원 출신, 해병대 만기제대, 현재 작은 무역회사의 평범한 과장. 그 어디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를 무릎 꿇릴 만한 배경은 없었다. 사기꾼, 그 자식 분명 사기꾼이야. 태호는 그렇게 결론 내렸다. 어떻게든 이선우 교수를 구슬려 연극을 꾸민 것이 틀림없다고. 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강민준을 직접 밟아버릴 수 없다면 그의 관심을 끄는 서연우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곧바로 최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 역시 민준에게 버림받고 연우에게 약혼자마저 빼앗길 뻔했다는 생각에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태호 씨 나만 믿어. 인테리어 업계 생각보다 좁아. 내가 아는 잡지사 기자들한테 걔네 스튜디오 문제점 몇 개만 흘려도 금방 소문날걸. 그걸로는 부족해. 아주 뿌리를 뽑아버려야지. 태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그의 아버지 태양건설의 박 회장이 가진 업계 내 영향력은 막강했다. 태호의 전화 몇 통에 연우의 작은 스튜디오, 아뜰리에 연을 향한 보이지 않는 압박이 시작되었다. 공격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치밀했다. 서연우 대표님 죄송합니다. 내부 사정으로 이번 계약은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가계약금까지 받았는데요. 그건 당연히 위약금과 함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달 동안 공들여왔던 카페 인테리어 계약이 그렇게 허무하게 취소되었다.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에는 아파트 리모델링을 의뢰했던 고객이, 그 다음 날에는 작은 사무실 공사를 맡겼던 기업이 전화를 걸어왔다.
이유는 저마다 달랐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다. 취소, 보류, 재검토. 설상가상으로 오랫동안 거래해왔던 자재 업체들마저 갑자기 신용 거래를 중단하고 현금 선결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서 대표님. 이해 좀 해주세요. 그들의 변명은 하나같이 무성의했다. 사장님, 저희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다음 달 직원들 월급은커녕 당장 이번 주에 내야 할 자재 대금도 막기 어려워요. 스튜디오의 유일한 직원인 김 대리가 울상을 지었다. 연우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를 다독였지만 밤이 되면 홀로 작업실에 남아 싸늘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찾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보내고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마치 세상 전체가 그녀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았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건물주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 한 통. 밀린 월세 3개월분 이번 주말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로 알겠습니다. 연우는 휴대폰을 쥔 채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자신의 꿈이, 아버지와의 약속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작업실 벽에 붙어있는 수많은 스케치와 도면들이 마치 그녀의 좌절을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였다. 스르륵. 조용한 골목길에 어울리지 않는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제네시스 G90 한 대가 스튜디오 앞에 멈춰 섰다. 연우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맞춤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뜰리에 연의 낡은 문을 향해 걸어왔다. 똑똑. 누구세요? 서연우 대표님 되십니까? 문을 열자 남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SJ그룹 기획조정실장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SJ그룹.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 연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런 대기업의 임원이 이런 누추한 반지하 작업실에 무슨 일로? 혹시 주소를 잘못 찾아온 게 아닐까? 저 맞긴 한데 무슨 일로? 잠시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지훈 실장은 어지러운 작업실을 둘러보면서도 조금의 미동도 없이 본론을 꺼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연우 앞에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저희 SJ그룹에서 곧 론칭할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The Elysian The Elysian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업계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올해 최대의 화제였다. 저희는 The Elysian의 전세대 인테리어 디자인을 책임질 공식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검토 끝에서 대표님의 아뜰리에 연을 최종 파트너로 선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우의 머릿속이 텅 비었다. 농담이라고 하기엔 한지훈 실장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다. 네, 저희를요. 하지만 저희 스튜디오는 보시다시피 이제 막 시작한 작은 곳이고 지금은 거의 폐업 직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보다 훨씬 크고 유명한 회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 실장이 말을 끊었다. 하지만 저희 회장님께서는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포트폴리오 중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것은 연우가 몇 년 전 재능 기부의 일환으로 작업했던 동네 작은 도서관의 어린이 열람실 사진이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그녀가 직접 폐목재를 주워다 페인트 칠을 하고 헌천을 기워 쿠션을 만들었던 돈도 명예도 되지 않았지만 가장 마음을 쏟았던 프로젝트였다. 회장님께서는 이 공간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기교는 부족할지 몰라도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과 따뜻함이 담겨 있다고요. 그는 계약서를 연우 쪽으로 밀었다. 연우는 떨리는 눈으로 계약서의 조항들을 훑어보았다. 파격적인 계약금, 전적인 디자인 권한 위임, 장기적인 파트너십 보장. 마치 꿈에서나 볼 법한 조건들이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연우는 고개를 들어 한 실장을 바라보았다. 어째서 저희에게 이런 엄청난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SJ그룹 회장님이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작은 스튜디오에 오래전 작업까지 아시는 거죠? 한지훈 실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대답은 마치 잘 짜인 각본의 마지막 대사 같았다. 회장님께서는 진정한 가치는 크고 화려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진실한 것에 있다고 믿으시는 분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나직이 덧붙였다.
대표님의 작업에서 느껴지는 그 진심이 마치 눈 내리는 추운 밤에 누군가 건네준 따뜻한 빵 한 조각을 떠올리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눈 내리는 밤에 빵 한 조각, 그 말이 연우의 심장을 벼락처럼 내리쳤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오래된 필름처럼 느리게 되감기기 시작했다. 한지훈 실장의 모습 너머로 병원 복도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한 남자의 깊은 눈동자가 겹쳐졌다. 강민준, 그 이름이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울렸다. 그는 어디에나 있었지만 동시에 어디에도 없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무너져 내리던 그녀의 세계를 통째로 들어 올리고 있었다. 연우의 떨리는 손끝이 꿈만 같은 계약서 위를 맴돌았다. SJ그룹의 연례자선 디너 파티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사교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사로 꼽혔다. 한남동에 위치한 SJ그룹의 프라이빗 아트리움 루미나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단순히 부를 과시하는 자리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다. 초대장은 곧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증명하는 징표와도 같았다. 박태호와 최수진은 이 초대장을 얻기 위해 각자의 부모를 며칠 밤낮으로 졸라야 했다. 태양건설은 SJ그룹의 수많은 협력사 중 하나에 불과했고, 최수진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경기업은 명함조차 내밀기 힘든 수준이었다. 그들은 겨우 실무진 자격으로 파티의 구석 자리를 배정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최고급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인맥을 만들어 서연우와 강민준에게 빼앗긴 자존심을 되찾아야 했다. 반면 서연우는 SJ그룹의 한지훈 실장이 직접 운전하는 차를 타고 파티의 주요 파트너 자격으로 당당하게 정문을 통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심플하지만 우아한 미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보석 하나 없었지만 오히려 그 단아함이 주변의 과시적인 화려함 속에서 더욱 돋보였다. 세호 대표님, 긴장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편안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한 실장이 부드럽게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파티장은 눈부셨다. 높은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의 불빛 유명 연주자들의 감미로운 라이브 연주, 그리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재계 인사들의 낮은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비현실적인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연우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한 실장이 그녀를 주요 인사들에게 소개할 때마다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정중한 태도를 보였다. 디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디자인을 총괄하시는 서연우 대표님이시군요. SJ가 이번에 정말 대단한 안목을 발휘했습니다. 세호 대표님의 포트폴리오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그 작은 도서관 작업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연우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들의 칭찬에 미소로 화답했다. 저 멀리 샴페인 잔을 든 채 이쪽을 노려보는 박태호와 최수진의 시선이 느껴졌다. 수진의 얼굴은 질투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를 갈고 있었다. 저게 말이 돼, 저 기집애가 어떻게 저런 거물들이랑. 수진이 속삭였다. 태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한 국회의원에게 다가가 아는 척을 했지만 의원은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인 뒤 지나쳐 버렸다. 두 사람은 순식간에 화려한 파티의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로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쳤다. SJ그룹의 총괄사장, 즉 한지훈 실장의 직속상관이자 그룹의 2인자인 윤성환 사장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파티의 시작을 알렸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한 인사말과 그룹의 성과 발표가 이어진 후 윤 사장은 오늘 행사의 가장 중요한 순서를 소개했다. 오늘 저희 SJ그룹은 새로운 자선재단인 온기재단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장내의 조용한 술렁임과 함께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온기재단은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을 넘어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희망을 잃은 청소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윤 사장의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다. 그의 설명은 논리정연했고 앞으로의 계획은 구체적이었다. 하지만 연우는 어딘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재단의 이름 옹기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다.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윤 사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다.
사실 이 재단의 설립은 저희 SJ그룹의 한 무명, 우밍의 후원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길 원치 않으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의 깊은 뜻을 공유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무대 뒤의 대형 스크린으로 쏠렸다. 그분은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힘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균열이다. 반대로 죽어가던 한 사람을 살리는 것 역시 거대한 기적이 아니라 아주 작은 온기 하나다라고 말입니다. 연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작은 온기. 그 단어가 그녀의 기억 속 어딘가를 날카롭게 찔렀다. 그분에게는 인생을 바꾼 작은 온기의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그 기억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형상화하여 이 자리에 처음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 작품의 경매 수익금 전액은 온기재단의 첫 번째 기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윤 사장이 손짓하자 스크린 위로 검은 벨벳 천에 덮인 거대한 액자의 이미지가 나타났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벨벳 천이 천천히 걷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연우는 숨 쉬는 것을 잊었다. 스크린을 가득 채운 것은 한 폭의 유화였다. 그림 속 배경은 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시골 마을의 밤이었다. 낡은 가로등 불빛 아래 상처투성이의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소년이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소년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리고 그 소년의 앞에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는 두려움에 찬 눈을 하면서도 자신의 작은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준 빵 한 조각을 소년에게 내밀고 있었다. 아이의 다른 쪽 손에는 방금 자신의 머리에서 뽑은 듯한 작은 나비 모양의 헤어핀이 들려 있었다. 그림은 극사실주의 화법으로 그려져 마치 사진을 보는 듯 생생했다. 눈송이 하나하나 아이의 떨리는 속눈썹 소년의 텅 빈 눈동자에 비친 작은 희망의 불씨까지. 객석에서는 나직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림이 가진 압도적인 감정의 힘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박태호와 최수진 역시 넋을 잃고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서연우에게 그 그림은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 그 자체였다. 그림 속 여자아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14살의 자기 자신이었다. 강원도 상골의 할머니 댁에 잠시 머물던 그해 겨울. 길을 잃고 헤매다 우연히 마주쳤던 자신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던 그 오빠. 무서웠지만 어쩐지 너무나 슬퍼 보여서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에 있던 빵을 건넸던 그 기억. 그림 속 소년의 얼굴은 어둠과 상처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연우는 알 수 있었다. 그 텅 빈 눈동자, 절망의 끝에서 간신히 빛을 갈구하던 그 눈빛, 자신이 레스토랑에서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보았던 강민준의 눈빛과 똑같았다. 세상에. 연우는 저도 모르게 작은 신음을 흘렸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기적, SJ그룹의 계약,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그림까지 그는 전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사소한 순간을 그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때 아트리움 2층의 어두운 관람석,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구석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서서 무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오직 한 사람 하얗게 질린 채 스크린을 올려다보는 서연우의 모습만을 눈에 담고 있었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 살짝 벌어진 입술, 미세하게 떨리는 어깨. 그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슬픔과 안도, 그리고 깊은 애정이 뒤섞인 복잡한 미소였다. 10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그녀에게 닿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파티가 끝난 후 서연우는 한지훈 실장이 내어준 차를 정중히 거절하고 혼자 택시를 타고 돌아왔다. 그녀의 작은 반지하 작업실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섬처럼 고요했다. 벽에 붙은 화려한 디자인 시안들과 책상 위에 놓인 SJ그룹의 계약서가 방금 전까지 머물렀던 화려한 세계를 증명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10년 전에 어느 눈 내리는 밤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먼지를 털어냈다. 그 안에는 그녀의 10대 시절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빛바랜 일기장 말린 꽃집 친구들과 찍은 스티커 사진들. 그리고 그 가장 밑바닥에 조금 두꺼운 스케치북 한 권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펼쳤다. 거친 연필선으로 그려진 풍경화와 정물화들을 몇 장 넘기자 이질적인 그림 한 장이 나타났다. 어둠 속에 웅크린 한 소년의 뒷모습. 그림은 미완성이었고 실력도 서툴렀다. 하지만 단 한 부분 페이지의 귀퉁이에 따로 그려진 소년의 눈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생생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공허하면서도 동시에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듯한 절박함이 담긴 눈. 그 아래에는 14살 소녀의 서툰 글씨체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괜찮아요. 기억의 문이 열렸다. 그해 겨울 부모님의 이혼으로 힘들어하던 그녀를 위해 외할머니는 그녀를 강원도 산골의 집으로 잠시 데려갔었다. 폭설이 내리던 밤 답답한 마음에 혼자 집을 나섰다가 길을 잃었다. 울면서 헤매던 그녀는 마을의 낡은 정미소 뒤편에서 그 소년을 발견했다. 피냄새와 섞인 추위. 처음엔 너무 무서워 도망치려 했지만 소년의 신음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에게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의 냄새가 났다. 그 슬픔이 자신의 슬픔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였을까? 그녀는 주머니 속에 있던 할머니가 간식으로 싸준 단팥빵 하나를 망설임 끝에 건넸다. 소녀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의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상처가 너무 아파 보여서 그녀는 자신의 머리에 꽂고 있던 나비 헤어핀을 뽑아 너덜거리는 옷깃을 여며주었다. 그것이 기억의 전부였다. 연우는 스케치북을 덮었다. 이제 그림 속 소년의 눈동자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강민준의 눈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남산의 한 고급 빌라 펜트하우스. 강민준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지만 그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도시의 불빛 너머 10년 전의 그 혹한의 땅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20살에 NIS 국가정보원에 최연소로 발탁된 전설적인 요원이었다. 코드네임 케르베로스. 지옥의 문을 지키는 개라는 뜻처럼 그는 국가의 가장 어둡고 위험한 임무를 도맡았다. 그는 조국을 믿었고 조직을 믿었고 자신의 능력을 믿었다. 24살의 그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10년 전 그날도 그랬다.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무기 밀매 조직의 핵심 인물을 제거하는 임무. 그가 이끌던 4명의 팀원은 NIS 내에서도 최정예였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그들이 목표 지점에 거의 도달했을 때 모든 것이 지옥으로 변했다. 적은 앞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뒤에서 옆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다. 매복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매복이 아니었다. 그들의 이동 경로부터 퇴로까지 모든 정보가 적에게 완벽하게 유출된 상태였다. 내부 첩자다. 옆구리에 총을 맞고 쓰러진 팀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민주는 미친 듯이 응전했다. 하지만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다. 팀원들이 그의 퇴로를 열기 위해 차례로 목숨을 던졌다. 그는 살아남아야 했다. 배신자를 찾아내고 동료들의 복수를 해야 했다. 그는 총알이 빗발치는 능선을 넘어 강으로 뛰어들었고 얼음장 같은 강물 속에서 며칠 밤낮을 헤엄치고 걸었다. 적과 이제는 자신을 제거하려 할 조직 모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국경을 넘고 또 넘어 신분을 숨긴 채 남쪽으로 향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배신감과 절망감이었다. 자신이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자신을 버렸다. 그가 강원도의 그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다. 과다출혈과 동상 그리고 극심한 굶주림으로 정신이 혼미했다. 낡은 정미소 뒤편에 쓰러진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복수도 명예도 삶 자체도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눈을 감았다. 차라리 이대로 얼어 죽는 것이 편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작은 온기가 그의 뺨에 닿았다. 가물거리는 시야 속으로 작은 소녀의 얼굴이 들어왔다.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걱정이 가득한 눈동자.
그리고 그의 손에 쥐어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따뜻했던 단팥빵, 찢어진 옷깃을 여며주던 작은 나비 헤어핀. 소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괜찮아요 라고 한마디 했을 뿐이다. 그 순간 민준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를 배신했지만 이름도 모르는 이 작은 소녀는 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온기를 나눠주었다. 이 아이가 사는 세상이라면 아직은 살아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아이에게 빚을 졌다. 이 빚을 갚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 그것이 그의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다. 그는 그날 밤 마을을 떠났다. 이후 몇 년간 그는 그림자처럼 살았다. 죽은 사람이 되어 자신을 배신했던 조직 내부의 썩은 뿌리를 하나씩 파헤쳤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을 제거하려 했던 세력의 배후에 국가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거대한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해외를 떠돌며 자신만의 힘을 키웠다. 정보와 자본,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들. SJ그룹의 윤성환 사장 역시 과거 민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던 인연이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그는 10년 만에 서울로 돌아왔다. 복수를 완성하고 과거의 자신을 완벽하게 묻어버리기 위해, 그리고 그녀를 찾기 위해. 그는 오직 그녀의 이름 서연우와 그녀가 살던 동네만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그녀를 찾았을 때 그는 선뜻 다가설 수 없었다. 그녀는 너무나 평범하고 따뜻한 세상에서 열심히 자신의 꿈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다. 피와 배신으로 얼룩진 자신의 세계로 그녀를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그녀가 최수진과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것을 인연이라 생각하고 최수진에게 접근했다. 그녀의 곁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민준은 창가에서 몸을 돌렸다. 그의 서재 한쪽 벽면에는 그가 파티에서 공개했던 유화의 원본이 걸려 있었다. 그는 그림 앞으로 다가가 그림 속 소녀의 얼굴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이제 당신의 세상으로 내가 들어갈 차례인지도 모르겠군. 그의 낮은 읊조림은 위스키 잔을 공허하게 울렸다. 그림 속 소녀의 눈동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태호에게 세상은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뉘었다.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 돈과 권력, 즉 힘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는 평생을 지배하는 자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강민준이라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나타나 그의 세계에 균열을 내기 전까지는 굴욕감에 며칠 밤을 설친 그는 결국 위험한 선택을 했다. 그는 법무법인 승리의 대표 변호사이자 법조계의 해결사로 통하는 백종기 변호사를 은밀하게 만났다. 백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돈만 주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으로 유명했다. 강민준이라는 놈입니다. 청담동의 한 고급 바 두 사람만 남은 룸 안에서 태호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놈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고 싶습니다. 혐의는 산업 스파이 같은 게 좋겠군요. 요즘 반도체 기술 유출 문제 민감하지 않습니까? 백종기 변호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훑어보았다. 서류에 적힌 강민준의 신상은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박 기사님, 이런 깨끗한 사람을 엮는 건 시간과 돈이 좀 듭니다. 증거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만 처리해 주십시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들은 강민준이라는 사냥감을 앞에 둔 교활한 포식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다. 유령 회사를 하나 세워 강민준의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로 중국의 한 기업과 거액의 돈이 오간 것처럼 조작하기로 했다. 그리고 경쟁사의 반도체 설계도를 빼돌려 그가 유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한 증인과 증거물도 제작에 들어갔다. 최수진은 태호에게 강민준이 과거 해병대 시절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났다는 아주 사소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 음모에 희미한 발자국을 남겼다. 같은 시간 서연우는 SJ그룹과의 계약서에 최종적으로 서명했다.
한지훈 실장은 그녀가 어떤 것도 부담 갖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계약금이 입금되자마자 연우는 가장 먼저 스튜디오에 밀린 월세와 직원들의 월급을 해결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병원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아버지가 퇴원 후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것이 꿈처럼 해결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강민준. 그가 베푸는 호의는 감사했지만 그 정체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누구인지, 왜 자신에게 이러는지 직접 듣고 싶었다. 그녀는 예전에 민준이 병원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알려주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당분간 통화가 불가능하오니 차가운 기계음만이 흘러나왔다. 연우는 알 수 없는 불길함에 휩싸였다. 그는 또다시 사라져버린 것일까? 그녀는 아버지의 병문안을 가고 SJ그룹과 프로젝트 회의를 하면서도 온 신경은 보이지 않는 그에게로 향해 있었다. 박태호의 덫은 백종기 변호사의 지휘 아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치되고 있었다. 가짜 은행 거래 내역 위조된 이메일, 그리고 돈으로 매수된 증인까지.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강민준을 가리키고 있었다. 백종기는 이 완벽한 증거들을 들고 자신의 검사 시절 후배이자 야망 넘치는 서울중앙지검의 한동훈 검사를 찾아갔다. 선배님, 이런 대어를 물어다 주시다니요. 한동훈 검사는 반짝이는 눈으로 서류를 검토했다. 평범한 중소기업 과장이 국가 핵심 기술을 빼돌린 산업 스파이라니. 이 사건만 성공적으로 기소하면 자신의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릴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즉시 수사팀을 꾸리고 강민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조가 강민준의 공식적인 거주지인 허름한 오피스텔로 출동하기 직전이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한동훈 검사의 책상 위 직통전화가 불길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대검찰청 감찰부였다. 한 검사, 지금 진행 중인 강민준 건 당장 중단하게. 내 부장님, 하지만 증거가 확실합니다. 이제 막 체포하려던 참인데 내 말 안 들리나 중단하라고 했네. 그리고 자네 지금부터 모든 업무에서 손 떼고 감찰부로 출두하게. 자네 계좌에 출처 불명의 돈이 좀 들어온 것 같던데. 한 검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백종기 변호색에서 받은 격려금이 떠올랐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동시에 대한민국 모든 주요 언론사의 정치부, 사회부 기자들의 이메일과 메신저가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내부 고발자였다. 그 안에는 박태호가 백종기 변호사와 음모를 꾸미는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 그들이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이 찍힌 CCTV 영상,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폭탄이 담겨 있었다. 지난 10년간 태양건설이 각종 국책 사업을 수주하며 조성한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내역, 그 돈이 흘러들어간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온갖 불법과 비리들.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벌어졌다. 그날 저녁 박태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9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는 강민준이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속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온 것은 자신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연이어 아버지의 회사인 태양건설 본사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는 영상이 속보로 흘러나왔다. 태양건설 대규모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앵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호의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그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임에 함부로 뛰어드는 게 아니었는데. 강민준이었다. 내가 어떻게... 태호는 말도 셔츠 제대로 잊지 못했다. 목소리는 공포로 잠겨 있었다. 이제부터 그 게임의 규칙을 배우게 될 거다. 아주 혹독하게. 뚜뚜뚜. 전화는 끊겼다. 태호는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세계 속에서 그 공허한 신호음을 들으며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평범한 사기꾼이 아니라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면 그 자체였음을 너무나도 늦게 깨달았다. 태양건설의 몰락은 한편의 잔혹극처럼 신속하고 완전했다. 대한민국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로 한때 재계 20위권에 육박했던 거대 기업이 어떻게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지를 생중계했다. 압수수색으로 어지러운 회장실 박스를 들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회사를 나서는 직원들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린 주식 그래프.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제국은 단 며칠 만에 잿더미가 되었다. 박 회장은 결국 구속 수감되었고 박태호 역시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모든 자산이 동결된 채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 갇혀 세상의 모든 빛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은 환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서연우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그 모든 광경을 뉴스를 통해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감정은 통쾌함이나 만족감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거대한 파괴의 스케일 앞에서 그녀는 일종의 서글픔과 연민을 느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감정은 강민준이라는 남자에 대한 경외심 섞인 두려움이었다. 그가 휘두르는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나 인맥의 힘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의 룰 자체를 바꾸는 창조와 파괴를 동시에 행하는 신의 권능과도 같았다. 그녀는 평화롭게 회복 중인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이 받은 그 고요한 보호막 뒤에 이토록 무서운 대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자신이 과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 며칠 후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구속 집행이 정지된 박 회장은 초췌한 모습으로 자택에 돌아왔다. 한때는 정재계의 거물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그의 대저택은 이제 모든 영광을 잃고 적막감만이 감돌았다. 그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이 상대한 것이 누구였는지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곁을 30년간 지켜온 김비서를 불렀다. 김비서는 태양건설이 무너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곁을 지킨 유일한 사람이었다. 김비서. 박 회장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거칠었다. 방법을 찾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민준이라는 그 청년을 만나야겠네. 내 마지막 부탁일세. 김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미 주인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닿을 수 없는 그 존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다. 약속 장소는 의외의 곳이었다. 복잡한 서울의 중심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인사동의 한적한 찻집이었다. 고즈넉한 한옥의 삐걱거리는 마루와 은은한 묵향이 바깥 세상의 소란을 잊게 만들었다. 강민준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맑은 녹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약속 장소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평범한 면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그 어떤 기품 있는 선비보다도 더 공간과 잘 어우러졌다. 잠시 후 박 회장이 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찻집으로 들어섰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호령하던 거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치고 병든 늙은이에 불과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찻잔을 든 채 말없이 다가오는 박 회장을 응시할 뿐이었다. 박 회장은 민준의 맞은편에 앉았다. 김 비서는 조용히 물러나 문 밖에서 기다렸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박 회장이었다. 내가 졌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어떤 분노나 오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패배자의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자네 같은 젊은이를 얕본 이 늙은이의 어리석음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앗아갔어. 민주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무겁게 박 회장을 짓눌렀다. 결국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회장님. 민준의 나직한 목소리가 그의 행동을 멈췄다. 이곳은 차를 마시는 곳이지 무릎을 꿇는 곳이 아닙니다. 앉으시죠. 박 회장은 힘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으려다 이내 포기하고 탁자 위로 두 손을 내려놓았다. 내 모든 것을 잃은 것은 내 죄의 대가이니 받아들이겠네. 내 회사, 내 명예 전부 가져가도 좋아. 하지만 내 아들 태호는 그의 목소리가 애원으로 가득 찼다.
그 아이는 어리석고 오만하지만 내 아들일세. 제발 그 아이만은 살려주게. 조용히 살 수 있도록. 모든 죄는 이 아비가 다 짊어지고 가겠네. 한때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한 아버지의 비참한 절규였다. 그제야 민준의 얼굴에 희미한 표정의 변화가 스쳤다. 그것은 동정도 만족감도 아니었다. 그저 서늘한 공허함이었다. 회장님 아드님은 자신의 하찮은 자존심을 위해 한 무고한 여인의 인생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십처럼 맑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리고 저를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감옥에 보내려 했지요.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2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다.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그가 첫 번째 봉투를 가리켰다. 첫째, 회장님과 박태호 이사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재판은 길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당신들의 남은 인생은 차가운 감옥 안에서 끝나게 되겠지요. 그는 이어서 2번째 봉투를 가리켰다. 둘째, 국내외에 숨겨둔 마지막 재산 한 푼까지 모두 온기재단에 기부하십시오. 그리고 당신과 아드님은 제가 정해준 나라로 떠나는 겁니다. 입고 있는 옷까지만을 가진 채로. 그곳에서 당신들은 익명의 가난한 이민자로 여생을 보내게 될 겁니다. 다시는 이 땅을 밟을 수 없다는 조건으로. 봉투 안에는 각각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와 전 재산사회 환원 동의서가 들어있었다. 선택은 회장님의 몫입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찻값을 계산하고 미련 없이 찻집을 나섰다. 찻집 안에는 테이블 위에 놓인 2개의 서류를 망연히 내려다보는 박 회장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떨리는 손은 어느 쪽으로도 향하지 못했다. 그에게 주어진 자비란 용서가 아니었다. 2가지의 다른 죽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잔인한 형벌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태양건설의 붕괴는 거대한 댐의 붕괴와 같았다. 그들이 맡고 있던 탕류는 모든 관련 기업들을 가차없이 휩쓸었다. 최수진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견 부품 회사 대진정밀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들은 태양건설의 가장 큰 협력사 중 하나였고 회사의 매출 대부분을 태양건설에 의존하고 있었다. 부도라니 이게 무슨 소리요? 수진의 아버지는 전화기에 대고 절규했다. 태양건설에 납품한 수백억 원의 물품 대금이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사라졌다. 은행들은 귀신같이 알아채고 대출금 상환을 압박해왔다. 압류를 알리는 붉은 딱지가 그들의 강남 아파트와 별장 아버지의 고급 세단에 차례로 붙기 시작했다. 수진이 누려왔던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몰락은 경제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철저히 사회적인 죽음이었다. 어제까지 함께 쇼핑하고 브런치를 즐기던 친구들은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VVIP 고객이라며 떠받들던 명품 매장의 직원들은 이제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신용카드는 정지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모든 사교계 명단에서 지워졌다. 그녀의 정체성을 이루던 모든 것이 사라지자 최수진이라는 인간은 텅 빈 껍데기만 남았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옷장 속에 있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을 헐값에 처분하기 시작했다. 한때 그녀의 자부심이었던 물건들이 이제는 그녀의 비참함을 증명하는 낙인이 되어 중고 매장 진열대 위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었다. 우니시텔리 프로체스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조각조각 부수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강민준. 이제 그는 복수의 대상이 아니었다. 어쩌면 마지막 남은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비참하고 이기적인 희망이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힘의 크기를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걷어찼는지를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찾아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유령이었다. 그의 회사 주소는 이미 텅 비어 있었고 그가 살던 오피스텔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뒤였다. 그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끈이 끊어져 있었다. 단 한 사람만 빼고 서연우. 수지는 마지막 자존심을 구겨넣고 이제는 눈부시게 성장한 연우의 스튜디오를 찾아갔다. 아뜰리에 연은 더 이상 반지하가 아니었다. 그녀는 성수동의 세련된 빌딩 1층에 통유리로 된 멋진 쇼룸을 가진 어엿한 회사로 성장해 있었다.
창 너머로 보이는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고객과 상담하는 연우의 모습이 비수처럼 수진의 마음에 박혔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섰다. 연우는 수진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무슨 일이야? 연우의 질문에 수진은 애써 강한 척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그 사람 강민준 씨 만나게 해줘.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제발. 수진의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제발 한 번만. 내가 잘못했다고 직접 말하고 싶어. 부탁이야 연우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연우는 승자의 여유나 동정심이 아닌 그저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이제는 정말 끊어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이 만남이 필요한 것은 수진이 아니라 어쩌면 민준 자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알았어. 메시지는 전해볼게. 하지만 만날지 말지는 그 사람이 결정할 문제야. 며칠 후 비가 내리는 오후였다. 약속 장소는 그들이 과거에 자주 찾던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강북의 한 허름한 골목에 있는 작은 다방이었다. 낡은 창문 너머로 빗줄기가 세상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다. 민주는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창가에 앉아 김이 피어오르는 쌍화차를 앞에 두고 말없이 비를 보고 있었다. 수진이 비에 젖은 채 다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잠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을 뿐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다. 수진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값싼 트렌치코트에 화장기 없는 얼굴은 낯설기까지 했다. 오랜만이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 한마디에 수진의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녀는 용서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저 사과하고 또 사과했다. 한참을 울던 그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하나만 물어봐도 돼.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진심이었던 순간이 있기는 했어, 당신. 아주 조금이라도 날 사랑하긴 했어.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이었고 가장 듣고 싶었던 대답이었다. 민준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10년을 기다렸어,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비처럼 차갑고 슬펐다. 그 기다림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난 널 기다린 게 아니었어. 내가 기억하던 10년 전의 소녀를 기다렸던 거지.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야. 그의 말은 잔인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비수보다도 더 깊게 수진의 마음을 베었다. 희망의 마지막 불씨마저 꺼져버렸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테이블 위에 낡은 통장 하나를 올려놓았다. 큰 돈은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곳에서 새로 시작하기에는 충분할 거야. 그는 더 이상 수진을 보지 않았다. 내가 한때 알았던 소녀의 기억에 대해 지불하는 마지막 빚이라고 생각해줘. 그는 다방을 나섰다.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고 우울한 소리를 냈다. 수진은 텅 빈 다방에 홀로 남아 낡은 통장과 자신의 작은 울음소리를 들으며 하염없이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강민준이라는 이름의 계절은 그렇게 완전히 끝나고 있었다. 박태호와 최수진이 세상에서 사라진 후 서연우의 삶에는 거짓말 같은 평화가 찾아왔다. 아뜰리에 연은 SJ그룹과의 성공적인 협업 덕분에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디자인 스튜디오로 발돋움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아버지는 소일거리 삼아 딸의 스튜디오에 나와 낡은 가구들을 멋진 예술 작품으로 되살리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다. 강민준과 그녀의 관계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후원자가 아니었다. 그는 연우의 세계 안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들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한강변을 산책했고 작은 갤러리에서 이름 없는 화가들의 그림을 감상했으며 연우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다. 연우는 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세상 모든 일에 무심한 듯하면서도 길고양이에게는 꼬박꼬박 사료를 챙겨주는 따뜻함.
과묵했지만 그녀가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눈빛으로 경청해주는 다정함. 그는 웃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가끔 그녀의 농담에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릴 때면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그늘이 잠시 거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평화의 이면에는 여전히 침묵의 강이 흘렀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누구인지, 지난 10년간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그런 거대한 힘을 갖게 되었는지, 그 모든 것은 수면 아래 감춰진 거대한 빙산처럼 그들의 관계 속에 보이지 않는 불안감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연우는 묻지 않았다. 그가 스스로 말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시각 서울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마카오의 한 호화로운 카지노 VIP룸. 한 남자가 시가 연기를 깊게 빨아들인 후 모니터 화면을 향해 내뿜었다. 화면에는 강민준 코드네임 케르베로스의 신상 파일이 떠 있었다. 사망 디시스트이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했다. 남자의 이름은 임석호. 10년 전 강민준이 소속된 NIS 특수팀의 총책임자였으며 바로 그를 배신하고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이었다. 그는 그 임무를 마지막으로 군복을 벗고 그동안 빼돌린 국가 기밀과 검은 돈을 발판 삼아 아시아의 그림자 세계를 지배하는 거물로 성장했다. 그에게 강민준은 완벽하게 지워버린 과거의 흉터일 뿐이었다. 이게 정말 확실한 정보인가? 임석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앞에 선 정보원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예, 대좌님. 서울에서 벌어진 태양건설 붕괴 사건과 SJ그룹의 이상동향 그 중심에 모두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희 쪽 현지 정보원들이 확인한 결과 사진 속 인물은 사망한 케르베로스와 동일 인물이 확실합니다. 임석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갔다. 자신이 묻어버린 줄 알았던 지옥의 개가 10년 만에 무덤을 파헤치고 기어나온 것이다. 그의 귀환은 임석호 자신이 쌓아 올린 제국 전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변수였다. 두려움이 인해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그놈이 살아 돌아온 목적이 뭘까? 복수 아니면? 그는 살아있는 강민준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단순한 요원이 아니었다. 그는 괴물이었다. 임석호는 즉시 자신의 정예 요원들을 서울로 급파했다. 이번에야말로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처리해야 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SJ그룹 빌딩 최상층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강민준의 개인 사무실에서 한지훈 실장이 긴급하게 보고했다. 저희 쪽 보안팀이 확인한 결과 최근 서현우 대표님 주변을 맴도는 전문적인 감시조가 붙었습니다. 일반 기업의 사설 탐정 수준이 아닙니다. 군사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입니다. 민준은 창밖을 보던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평범한 남자의 눈빛에서 날카롭게 벼려진 요원의 눈빛으로 변했다. 올 것이 왔다고 그는 생각했다. 임석호 그자가 보낸 놈들이겠지.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한지훈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준의 과거를 아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인 그는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연우에게 며칠간 급한 해외 출장을 다녀와야 할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다. 걱정하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그는 자신의 최정예 경호팀을 연우의 주위에 그림자처럼 배치했다. 임석호는 교활하고 참을성이 많은 포식자였다. 그는 강민준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잘 알았다. 그는 조용히 먹잇감을 관찰했고 너무나도 쉽게 그의 유일하고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냈다. 서연우. 며칠 뒤 연우가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한적한 골목길 모퉁이에서 갑자기 작은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연우의 차를 멀리서 따르던 경호팀 차량 한 대가 다른 차에 의해 길이 막혔다.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이 미숙해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다른 경호팀 차량은 갑자기 터진 타이어 때문에 길가에 멈춰서야 했다. 모든 것이 정교하게 계획된 연극이었다. 단 몇 분의 공백.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두 명의 남자가 연우의 차로 다가왔다. 그들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다. 서연우 씨 되시죠? 근처에서 뺑소니 신고가 들어와서요. 잠시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연우가 의심 없이 차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한 남자가 그녀의 입을 막았고 다른 남자는 능숙하게 그녀의 몸을 제압했다.
비명은 터져 나오지 못했다. 그녀는 저항할 틈도 없이 뒷골목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밴 안으로 던져졌다. 문이 닫히고 밴은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모든 과정은 30초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경호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싸늘한 밤 공기와 길 위에 떨어진 작은 나비 헤어핀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강남의 한 빌딩 지하. 그곳에는 외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강민준의 비밀 지휘 통제실이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번쩍이고 그의 충성스러운 옛 동료 몇 명이 쉴 새 없이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다. 임석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마카오를 거쳐 들어온 돈 그 종착지를 찾아내 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보스. 한지훈 실장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통제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놓쳤습니다. 서 대표님을.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준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암호화된 위성 전화가 부르르 하고 짧게 울렸다. 발신자는 임석호였다. 전화기 화면에 뜬 것은 한 장의 사진이었다. 어두운 창고 안 의자에 묶인 채 의식을 잃고 있는 서연우의 모습. 그리고 그 사진 아래 한 줄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좌표 37.4164댁 넥조 회파사 2-2시간 24구루 혼자 와라. 통제실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의식 없는 연우의 모습이 속수무책으로 비치고 있었다. 그 순간 지난 몇 주간 연우와 함께하며 잠시나마 따뜻해졌던 그의 눈빛이 다시 10년 전의 그 혹한의 눈동자로 돌아왔다. 다정했던 연인 강민준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지옥의 문을 지키는 파수견 케르베로스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차갑고 무자비한 폭력과 피해 복수를 예고하는 붉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민준의 비밀 지휘 통제실 안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평온한 일상 속에 잠들어 있던 지옥의 파수견 케르베로스가 완전히 깨어난 순간이었다. 한 실장. 민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팀원들에게 알려 작전명 선라이즈 선라이즈. 목표는 인질의 안전한 구출 및 적대 세력 무력화. 지금부터 1시간 후 작전 개시한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의 눈이 아니었다. 수많은 전장을 지휘하며 생사를 결정짓던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그의 팀원들은 10년 전 그와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옛 NIS 동료들이었다. 국가에 버림받고 흩어졌지만 오직 그에 대한 충성심 하나로 다시 모인 그림자 부대였다. B팀은 구로 일대 통신망을 장악해 적들의 모든 유무선 통신을 차단하고 우리만의 통신 채널을 확보해 C팀은 서울시 교통관제센터에 침투해서 목표 지점으로 향하는 모든 도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R팀은 나와 함께 직접 침투한다. 드론을 이용한 열 감지 영상 실시간으로 내게 전송해. 그의 명령은 빠르고 정확했다. 정면 돌파가 아니었다. 거미줄처럼 촘촘하고 정교한 전략이었다. 수년간 임석호의 모든 것을 분석해왔던 그는 임석호의 약점과 네트워크를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었다. 구로동에 버려진 철강공단. 녹슨 철제 구조물들과 깨진 유리창들이 달빛 아래 흉측한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었다. 임석호는 공단 가장 중앙에 있는 창고에서 의자에 묶인 서연우를 내려다보며 여유롭게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수십 명의 중무장한 용병들이 철통 같은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덫을 놓았다고 확신했다. 고돌교다. 그놈은 자기가 아끼는 것에는 병적으로 집착하는 버릇이 있지. 임석호가 비릿하게 웃었다. 약속 시간 정각 공단 입구로 차량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켠 채 천천히 들어섰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약속대로 혼자였다. 그가 차에서 내려 창고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을 임석호는 기다리고 있었다. 쏴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용병들의 무정의에서는 치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려올 뿐이었다. 당황한 용병들이 고개를 두리번거리는 순간 공단 전체의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암흑. 절대적인 어둠이 그들을 삼켰다. 뭐야 무슨 일이야. 임석호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공허하게 울렸다. 바로 그때 진짜 작전이 시작되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소음기가 달린 총구에서 픽픽 하는 낮은 소리와 함께 외곽을 경비하던 용병들이 소리 없이 쓰러져 나갔다. 민준의 눈에는 특수 제작된 콘택트 렌즈를 통해 드론이 보내오는 열감지 영상이 선명하게 보였다. 어둠은 그의 편이었다. 창고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임석호는 연우의 목에 칼을 댄 채 필사적으로 외쳤다. 강민준 내놈인 걸 안다. 당장 나오지 않으면 이 여자를 죽이겠다. 그때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달빛을 등지고 강민준이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오랜만이군 임석호 대좌. 이 괴물 같은 자식. 연우 씨를 보내줘. 그럼 조용히 떠나주지. 웃기지 마라. 임석호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10년 전 내 놈을 처리하지 못한 게 내 일생일대의 실수였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여기서 너와 나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거다. 임석호가 부하들에게 눈짓을 하는 순간 민준의 등 뒤에서 섬광이 터졌다. 민준의 팀원들이 미리 설치해둔 소형 섬광탄이었다. 순간적으로 시야를 잃은 용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거렸다. 그 찰나의 순간 민준이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어둠 속을 가르는 한 마리 흑표범 같았다. 퍽퍽하는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용병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총을 쏘려는 자의 손목을 부러뜨리고 달려드는 자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다. 살인이 목적이 아니었다. 오직 무력화, 정교하고 치명적인 효율성이었다. 순식간에 창고 안에는 임석호와 민준 그리고 겁에 질린 연우만이 남았다. 임석호는 부들부들 떨며 연우의 목에 칼을 더 깊게 겨누었다. 오지마 오면 정말 찌를 거야. 민준은 10m 앞에서 멈춰섰다. 그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고 품에서 작은 USB 드라이브 하나를 꺼내 바닥으로 던졌다. 그 안에 내놈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가 담겨 있다. 국가 기밀 유출 비자금 조성 살인 교사, 그리고 10년 전 우리 팀원들을 팔아넘긴 반역죄까지.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미 NIS와 검찰 그리고 인터폴에 전부 전송됐다. 도망쳐도 평생 쫓기게 될 거다. 아니면 여기서 남자답게 네 죄의 값을 치르든가. 그는 임석호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등을 돌려 연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임석호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 민준이 연우를 풀어주는 사이 등 뒤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임석호는 스스로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다. 마지막 남은 군인의 자존심으로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다. 민준은 떨고 있는 연우를 자신의 코트로 감싸 안고 지옥 같았던 철강 공단을 빠져나왔다. 그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차는 동쪽을 향해 새벽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곳을 향해 달렸다. 차가 멈춘 곳은 아직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한강의 둔치였다. 도시의 불빛은 하나둘씩 잠들고 동쪽 하늘이 아주 희미하게 푸른 빛을 띠기 시작했다. 차 안에서 그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자신의 진짜 이름, NIS 요원이었던 과거 배신당했던 그날 밤, 그리고 그녀의 빵 한 조각이 자신을 어떻게 살렸는지. 그는 자신의 어둡고 폭력적인 세계를 어떤 변명이나 미화도 없이 그녀 앞에 모두 꺼내놓았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동쪽 하늘 위로 붉은 여명이 번지고 있었다. 민준은 처음으로 상처 입기 쉬운 속내를 드러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무섭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새벽 안개처럼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연우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군대를 지휘하고 제국을 무너뜨렸던 남자가 지금 그녀 앞에서는 길 잃은 소년 같은 눈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부드럽게 감쌌다. 나는 한 번도 당신이 무서웠던 적 없어요,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새벽 햇살처럼 따뜻하고 단단했다. 나는 그냥 당신이 없는 세상이 무서웠을 뿐이에요. 그 말에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10년의 세월 동안 그를 짓눌렀던 모든 어둠이 새벽빛과 함께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조용히 안았다. 카메라는 서서히 뒤로 물러난다. 떠오르는 태양이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그 강변에 세워진 작은 차 한 대를 비춘다. 그들만의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이제 두 사람의 진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